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의 미국은 갓 태어난 자동차 스타트업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가격, 기술, 편의성 등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시장을 노렸던 거죠. 심지어 몇몇 회사는 이미 이익을 남기 위해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었고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그중 도전장을 내민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899년에 첫 자동차 회사를 세웠어요. 하지만 투자자들과의 불화로 실패했죠. 당연히 포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1년 두 번째 회사를 같은 투자자의 지원으로 다시 설립한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이유로 결국 또 실패하고만요. 문제는 이 두 번째 회사의 규모가 꽤나 컸다는 거였어요. 헨리 포드에게 두 번이나 투자했던 윌리엄 머피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회사를 청산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불러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릴런드. 계속되는 성공으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한 이른바 뜨거운 돈이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본 릴런드는 머피에게 뜬금없는 제안을 합니다. 회사를 그냥 청산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자동차를 생산하자는 거였죠. 헨리 포드라는 걸출한 전문가가 빠진 자동차 회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벤처캐피탈 프라이머사즈 파트너스의 대표 권우상입니다. 헨리 릴런드는 1843년 미국 버몬트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굵직한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 전쟁 당시의 경기청 스프링필드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총기회사 콜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7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그 덕에 콜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였던 호환 가능한 부품의 표준화 개념을 배웠던 거예요. 이후 그는 브라운 앤 샤프라는 회사로 또 이직합니다. 이곳은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작기계 회사였는데 그는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꾸준히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젊은 나이부터 업계 유명인이 되어 많은 회사들의 자문 업무를 수행했죠. 사실 릴런드가 머피에게 자동차를 생산하자고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릴런드가 개발한 휘발유 엔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든 엔진은 포드가 개발한 엔진보다 출력은 떨어졌지만 제작 비용이 적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릴런드 회사는 이미 다른 회사에 전속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머피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성공을 경험한 착한 엔지니어의 제안이었습니다. 머피와 릴런드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인 보웬은 헨리 포드 회사의 공장 자산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회사를 세웁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캐딜락 자동차였죠. 확률의 승부사들을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확률의 접점을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캐딜락은 성공했을까요? 릴런드의 자동차는 처음부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캐딜락의 정밀도가 다른 자동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선 덕분이었죠. 1905년 릴런드는 자신의 기존 회사와 캐딜락을 합병합니다. 특히 캐딜락은 1908년 영국 왕립 자동차 클럽의 듀어 트로피를 받으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캐딜락에서 만든 세 대의 차를 가져다가 분해한 다음에 부품을 다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무작위로 조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립된 세 대의 캐딜락이 모두 800km라는 주행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대를 무작위로 골라서 3200km의 거리를 뛰어야 되는 내구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09년 캐딜락은 듀어렌트라는 사업가가 세운 제너럴 모터스에 인수됩니다. 덕분에 릴런드는 물론 캐딜락의 투자자들도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죠. 캐딜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너럴 모터스의 최상위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릴런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7년에 새로운 회사를 세운 거죠. 그가 새로운 회사를 세운 건 순전히 애국심 때문이었어요. 당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는데요. 전쟁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겨져 있었죠. 미국 정부는 비행기에 장착할 강력한 엔진 리버티를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이 엔진을 생산할 회사를 찾았죠. 제너럴 모터스를 운영하던 듀란트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듀란트가 반전주의자였기 때문이죠. 밀런드는 그러한 결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자기 아들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세운 거죠.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엔진 리버티의 생산이었죠. 그리고 회사의 이름을 본인이 존경에 맞이하는 미국의 애국자 중의 애국자,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링컨 모터로 정했던 거죠. 전쟁 기간 동안 밀런드의 링컨 모터는 열심히 비행기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해에 전쟁이 끝나고 말아요. 더 이상 비행기 엔진을 만들 이유가 없어졌던 링컨 모터는 급하게 다시 자동차 회사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뀐 자동차 회사로 바뀐 링컨 모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헨리 포드에게 인수가 되게 되죠. 링컨 역시 포드 그룹의 최상위 브랜드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제너럴 모터스의 캐딜락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밀런드에게서 배울 수 있는 확률적 사고는 무엇인가요?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스티픈 커리는 경기 중 가끔 괴이한 슛을 쏩니다. 자기 손이 불이 붙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쏘는 건데요. 그런 슛은 때때로 링도 건드리지 못하고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팬들은 그걸 보고 비난하지 않아요. 커리가 지금 본인의 손이 뜨거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쏘고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커리가 이른바 뜨거운 손이 되게 되면 그는 진짜 소향무적, 어디를 향해도 대적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통계학과 경제학에서는 커리의 이 뜨거운 손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연속되는 슛 성공은 그저 우연의 결과일 뿐이고 결코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2018년에 이를 반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알리칸테 대학의 조슈아 밀러와 아담 산후요가 쓴 논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요는 이거예요. 뜨거운 손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나아가 뜨거운 손은 농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걸작을 쓰던 시기가 그의 일생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시기 동안에 그가 썼던 대표작들이 몰려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 물리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의 한 명을 꼽히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썼던 결정적인 논문 4편이 있었는데 그게 1905년 그 한 해 동안에 그 4편이 다 작성됐습니다. 성공은 단순한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은 대개 시간상 무리를 지어서 나타납니다. 영어로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접착제와 같은 거죠. 성공을 원한다고 그냥 뜨거운 손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손을 꼭 쥔 채 절대로 놓지 마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분이든 관계없이 말이죠. 어떻게 찾으면 되냐? 약간 이런 것 같아. 뜨거운 손한테 뜨거운 손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일단 그거를 일단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보다는 일단 내가 내 스스로 그런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게 일단 더 먼저가 아닐까. 그 뜨거운 손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혹은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먹을 수 있도록 되려면 결국 나 역시 그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